화요일 오전은 제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이 있거든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묵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날도 한창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제 원칙이지만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미연아, 무슨 일이니? 양해를 구하고 교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나야 복지관에 있지. 오늘 수업 있는 날이잖니. 아, 정말. 지금 그 춤출 때가 아니에요. 이준이가 아파요. 열이 펄펄 끓는데 제가 회사에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꼼짝을 못해요. 어머니가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나뿐인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라인댄스고 뭐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아이가 아파?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가봤고? 새벽부터 열이 올라서 아침에 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빨리 오셔서 이준이 좀 봐주세요. 네.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장 오라는 명령과 왜 아직도 거기 있냐는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 사정이나 일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아픈 손주가 눈에 밟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너는 회사 일 잘 보고. 이준이 걱정은 말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같이 춤추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손주가 갑자기 아프다네.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해. 그럼 얼른 가봐. 끝나고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오후에 예약해둔 미용실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아픈 손주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어요. 복지관을 나서자마자 제 발걸음은 절로 빨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경기도 끝자락의 신도시는 저희 집에서 꼬박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또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시장에 들러 이준이가 좋아하는 딸기 한 상자를 샀어요. 아파서 입맛이 없을 텐데 달콤한 딸기라도 먹으면 좀 기운을 차릴까 싶어서요. 묵직한 딸기 상자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고쳐 매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그 춤출 때가 아니에요. 마치 제가 한가롭게 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그 투가 내심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도 나의 삶과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소방수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씁쓸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다 무슨 소용이냐? 아픈 손주가 먼저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잡한 마음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1시간 넘게 서서 가려니 벌써부터 다리가 뻐근해져 왔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이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통통한 볼에 저를 보면 할머니 하고 와락 안기던 사랑스러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겨우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늦었다는 타박이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까지 곱게 한 채 출근 복장 그대로였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었구나. 우리 이준이는 어떠니? 안 그래도 계속 칭얼거려서 혼났어요.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지 않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며 속삭이듯 말하고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이준이가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죠. 해열제는 먹였니? 물수건으로 몸이라도 좀 닦아줘야겠다. 네, 방금 먹였어요. 물수건이랑 약은 저기 식탁 위에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 정말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며느리는 제게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줄 생각도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통을 넘기고 탈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거라. 회사 늦겠다. 네, 어머니. 그럼 저녁 때 뵐게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저와 아픈 손주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시간을 달려온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 권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서둘러 겉옷을 벗고 손부터 씻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와 물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 팔다리를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면서요. 한참을 닦아주자 이준이가 낑낑거리며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저를 보자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아파서 서러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았죠. 우리 강아지 깼어? 아이고, 열이 많네. 할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훌쩍였어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다 보니 집안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정리조차 하지 않은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준이는 한시도 제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으려고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통에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널브러진 장난감을 주워 담고 젖은 옷가지를 세탁기에 돌렸죠. 허리와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칭얼대는 손주를 보니 차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저는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경황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만한 반찬 하나 없었고 쌀통에는 쌀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나마 냉동실에 있던 밥 한 덩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지만 이준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입에 대지 못했어요. 결국 데워진 밥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준아,
우리 죽이라도 좀 먹을까? 할머니가 맛있는 닭죽 끓여줄게. 냉동실 구석에 얼려둔 닭가슴살 한 덩이를 찾아내 쌀을 불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 냄비를 젓는 것은 거의 고개에 가까웠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훅 끼쳐도 아이가 깰까봐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공들여 끓인 죽을 식혀서 이준이에게 떠먹여 주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죽을 두어 숟갈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찌나 고맙고 기쁘던지요. 오후 내내 아이와 씨름하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이준이는 열이 조금 내렸는지 제 품에 안겨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준이는요? 응, 이제 막 잠들었어. 열도 아까보다는 좀 내린 것 같고.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에 든 가방을 소파에 휙 던졌어요. 그리고는 제 상태는 살필 생각도 없이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굶고 고생한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차마 배고프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봐주러 온 사람이 밥 타령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당연히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녁 준비는커녕 소파와 한 몸이 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망함에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죠. 그제야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아니, 괜찮아. 식사하셔야죠. 근데 어머니, 저 오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밥할 힘이 하나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피곤하겠지. 괜찮다.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돼. 그러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툭 하고 던지듯이 내려놓았어요. 제 눈앞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햇반 하나와 참치캔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와 하루 종일 고생한 나에게 며느리가 내놓은 저녁 식사가 고작 이것이라니.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어머니,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서 드세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이만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식탁에 남겨진 저는 차갑게 식은 햇반과 참치캔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거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동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피곤하시죠? 그래, 왔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햇반과 참치캔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녁 간단하게 드셨네요. 이준이는 좀 어때요? 그 해맑은 질문에 저는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제대로 된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햇반과 참치캔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차가운 머리로 다짐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아들 동수가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막 오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진한 물음이 제 가슴에는 오히려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제 막 왔다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착해서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뼈골 빠지게 고생한 저의 시간은 이 집에서 그저 방금 전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가야지. 다 끝났는데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잖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제 평생 아들에게 이런 톤으로 말해본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동수는 제 목소리에 한 번, 그리고 제 굳은 표정에 또 한 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뭐가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혹시 뭐 화나신 일 있으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제 아들. 하지만 때로는 그 무지함이 사람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동수는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제가 입을 열어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미연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동수 씨한테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아들을 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동수의 팔을 감싸고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이 집의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제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간단히 햇반으로 드시면 안 되겠냐고 양해까지 구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가신다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했다니 그것은 양해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고 간단히 먹자는 제안이 아니라 이거나 먹으라는 무시였어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며 모든 책임을 제 예민함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방어이자 비겁한 책임 회피였죠. 아들 동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한 듯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연아,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햇반이 뭐니? 너가 조금만 더 신경 썼어야지. 아들의 소심한 질책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나라고 안 힘들어요? 아침부터 아픈 애 붙들고 병원 갔다 오고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리고 이제 겨우 퇴근해서 숨 좀 돌리려는데 저한테 무슨 완벽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시는 건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대충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죠. 뻔뻔하게 소리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제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한 것은 며느리의 피곤함을 헤아려 준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를 이렇게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동수는 아내의 격한 반응에 기가 죽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그래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제 하나뿐인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도 분명 있겠지만 결국 이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아내와 다투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니, 애초에 편을 나눌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그리고 조용히 덮고 싶어 할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상처받은 것은 며느리의 햇반과 참치캔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아들의 무심함, 그리고 아내의 거짓말에 휘둘려 제 상처를 제대로 매만져 주지 못하는 아들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제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해를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됐다. 너희 둘 다 피곤할 테니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나도 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막아선 아들의 팔을 조용히 밀어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동수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혹시라도 따라 나올까봐, 그래서 제 약한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아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점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 쌓인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텅 빈 버스 안, 저는 창가 맨 뒷자리에 몸을 구겼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제 시야에서 그 불빛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제 옷깃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픈 손주를 돌보던 제 모습,
저를 타박하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의 무기력한 얼굴까지 모든 장면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선명하게 반복 재생되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늙어서도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간 것이 죄란 말인가? 내 시간과 정성은 왜 이토록 하찮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나를 어머니로, 할머니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때는 귀찮아하는 무급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버스가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여 지하철에 환승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 안은 한산했어요. 맞은편 좌석에 앉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행복을 꿈꾸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허무함과 배신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기나긴 시간이 흘러 겨우 저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유난히 어둡고 길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반기는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불을 켜자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어질러져 있는 집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만큼 공허하고 황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동수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에 불과했던 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액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더 이상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 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과 아들의 무심함이 번갈아가며 제 마음을 핥히었고 그 상처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쓰라려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관계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결코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고 뼛속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서늘하고 명료했죠. 어젯밤 내내 저를 괴롭히던 서름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응축되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나의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아침부터 아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 40년 지기인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박에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연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따뜻한 물음에 어젯밤 내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영숙이에게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픈 손주를 봐주러 3시간을 달려간 것부터 하루 종일 굶어가며 아이를 돌본 것,
그리고 저녁상으로 받은 햇반과 참치캔 저를 외면한 아들의 모습까지.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끊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숙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숙이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다른 불같이 화를 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그 며느리라는 애, 그거 제정신이니? 어떻게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은 뭘 한 거고, 제 엄마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연자야, 너 정말 바보같이 그걸 참고 그냥 왔어? 친구의 격한 반응은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를 대신 터뜨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도 내 성미에는 안 맞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피하는 게 능사니? 그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버릇을 고쳐. 너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한 대접을 해도 되는 줄 알 거야.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그거는. 영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죠. 내가 정말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게 후회되더라. 내 인생은 대체 뭐였나 싶고. 무슨 소리야? 너가 왜 후회를 해?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연자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해. 이런 일일수록 너가 더 강하게 나가야 그쪽에서도 널 함부로 못 보는 거야. 영숙이와의 통화는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미련과 자기 연민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피해자였고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게 복수라는 단어 대신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걸. 그리고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희생이라는 걸 말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싸우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가장 우아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찌르는 것이죠. 저는 며느리 고미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돈 노래를 불렀어요. 동수 월급이 적다고 투덜대고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사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며 불평했죠. 백화점 세일 정보를 꿰고 있었고 SNS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진들을 올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돈과 허영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야죠. 돈으로 그 아이를 움직이게 하고 그 아이가 그토록 중시하는 남들의 시선 앞에서 완벽한 모욕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머릿속에서 계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야 해요. 둘째, 그 미끼를 물고 제 앞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제가 받았던 수모를 완벽하게 재현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완벽한 날짜였죠. 그날은 제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계획의 윤곽이 잡히자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목표가 뚜렷해지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들 내외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초조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곱씹어 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경황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에는 진심이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껄끄러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문자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가 더 지나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힘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연기했죠. 동수야, 엄마 괜찮다. 너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늙은이 신경 쓰느라 힘들었겠지. 다 이해한다. 제 목소리에 아들은 안도하는 한편 더 큰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조만간 저희가 찾아뵐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너희도 바쁜데 뭘 오니. 그냥 너희끼리 잘 살면 됐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더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마치 연극 대본을 쓰는 작가처럼 모든 상황과 대사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을 바로 세우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가장 기분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 아들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유지했던 힘없고 서운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말이죠. 동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밝은 목소리에 아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둔 대본을 읊기 시작했어요. 응, 엄마한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지 뭐니. 너도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 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궁금증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뭔데요, 어머니?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기억나니? 옛날에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그 시골에 있던 쓸모없는 땅 말이야. 아, 그 포천에 있던 작은 밭 말씀이세요? 그게 왜요? 그게 이번에 대박이 났지 뭐니. 그 근처에 무슨 신도시가 들어선다면서 건설사에서 글쎄 시세의 몇 배를 쳐서 땅을 사갔단다. 나도 오늘 도장 찍고 돈 받기 전까지는 믿기지가 않더라. 물론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같은 건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평소 재테크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들 내외는 제 말을 의심조차 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 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와, 세상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아들이 더 이상 무기력한 남편이자 불효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저만의 충격요법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래서 말이다, 동수야. 엄마가 그 돈을 혼자 다 뭐 하겠니? 너희 요즘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다 안다. 그러니 이 돈으로 대출금부터 갚으렴. 엄마가 너희 아파트 대출금 절반은 보태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절반. 그것은 평범한 직장인인 아들 내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과도 같은 액수였을 겁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저희가 어떻게 그 큰 돈을. 아들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어요. 뭘, 부모 자식 사이에. 너 잘 살라고 주는 거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연이랑 같이 이준이 데리고 엄마 집에 오렴.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이 좋은 일을 축하해야지. 내가 아주 맛있는 걸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와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내 조건이다. 제 제안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사랑 넘치는 어머니의 초대였기에 아들은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동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죠. 네, 어머니.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미연이한테 바로 이야기할게요. 저희 토요일 오전에 바로 출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낚싯대를 던졌고 물고기는 미끼의 냄새를 맡았어요. 이제 며느리가 이 미끼를 덥석 무는 것만 지켜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벨소리가 두어 번 더 울리게 내버려둔 뒤에야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방금 동수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목소리보다 하이톤이었고 달콤했으며 가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연기를 하듯 기쁨과 감탄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 미연아. 너도 들었구나. 네, 어머니. 그럼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뵈어야죠. 어머니,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갈 때 뭐 사갈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백화점 브랜드 신상 코트 나왔던데 제가 그걸로 사갈까요? 아니면 가방은 어떠세요? 불과 몇 주 전 저에게 햇반과 참치캔을 던져주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귀찮고 성가신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나오는 나무이자 걸어다니는 은행이 된 것이었죠. 그 노골적인 태도, 변화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됐다. 뭘 사오니? 너희 마음만 받으마.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해 갈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피곤해서 밥할 힘도 없다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집에 와서 밥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며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아양을 떨며 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하대요.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평생 잘 모실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달콤한 거짓말들을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 보렴. 너의 그 가식적인 효심이 언제까지 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약속한 주말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아부는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준희에게 저와 통화를 시키며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해바라며 아이를 닥달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더욱 클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가 가진 그릇 중에 가장 비싸고 화려한 유기그릇 세트를 꺼내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탁보를 깔고 완벽하게 세팅을 마쳤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대의 주인공들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 이준이가 마치 저를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한우 세트, 값비싼 와인,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까지.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화답하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쇼는 시작됐어. 고미연, 너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밥상을 한번 받아보렴. 며느리 미연이는 제품에 와락 안겨 한참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반가움의 떨림이 아니라 탐욕에 찬 흥분의 전율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죠. 며느리의 등 뒤로 보이는 아들 동수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을 따라온 짐꾼처럼 보여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애써 인자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저는 며느리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시려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동수 씨, 빨리 이리 와서 어머니께 선물 드려요. 아들은 며느리의 재촉에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와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준비한 선물인 양 쇼핑백들을 하나씩 풀어헤치며 제 앞에서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최고급 한우 세트예요. 마블링이 예술이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등심이랑 살치살로만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프랑스에서 나온 와인인데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피부가 요즘 푸석해 보이셔서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바르면 바로 얼굴에서 광이 난대요.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선물의 가치와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홈쇼핑 쇼호스트가 물건을 파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저 아이고, 고맙다, 뭘 이런 걸 다 같은 영혼 없는 추임새를 넣으며 그 아이의 1인극을 감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게 차비조차 챙겨주지 않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돈의 힘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동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민망한지 연신 헛기침을 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연아, 그만 좀 해. 어머니 부담스러우시겠다. 왜요, 동수 씨?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안 그래요, 어머니? 며느리는 제 팔짱을 살갑게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나는 너희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세요. 노후를 책임진다는 그 말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들리던지요. 제가 가진 가상의 돈이 사라지는 순간 저의 노후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때 거실을 두리번거리던 손주 이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고 진짜인 존재였죠. 저는 이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새 또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할머니 집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했어요. 아이의 해맑은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살피는 눈치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준이 위해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준비했지. 조금만 기다려. 저는 이준이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뭘 하면 될까요? 됐다. 귀한 손님은 앉아서 쉬는 거야. 너는 이준이랑 놀아주고 있어.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금방 차려줄게. 저는 귀한 손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자기를 대우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 며느리를 등 떠밀어 거실로 내보내고 주방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안에 들끓는 감정들을 다스렸습니다. 최연자, 흥분하지 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들에게 내가 받은 모욕을 가장 완벽하고 우아하게 되돌려주는 거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사온 최고급 한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재료들이 들어 있었죠. 바로 제가 어제 마트에서 종류별로 사다 놓은 참치캔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치캔들을 모두 꺼내 뚜껑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예쁜 접시들을 꺼내
참치들을 종류별로 정갈하게 담기 시작했어요. 고추 참치는 빨간색이 돋보이도록, 야채 참치는 알록달록한 야채들이 잘 보이도록, 마요 참치는 부드러운 질감이 살아나도록. 저는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가 된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참치캔을 요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리고 파슬리 가루로 장식까지 마쳤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햇반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햇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고 돌렸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조리가 끝나자 뜨거운 햇반들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저는 그 햇반들을 제가 아끼는 최고급 유기 그릇에 하나씩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접시 중앙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반짝이는 녹그릇 위에 위태롭게 쌓인 흰 쌀밥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쟁반 위에 참치 요리가 담긴 접시들과 햇반 피라미드가 담긴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높은 웃음소리와 아들의 어색한 맞장구 소리가 이 연극의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어머니의 얼굴. 완벽했어요. 저는 식탁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최고급 유기 수저를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저 세트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이제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 식탁에들 앉으렴.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으로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에 놓인 화려한 식기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와, 어머니, 이 그릇들 정말 예뻐요. 이렇게 좋은 그릇에 밥 먹는 건 처음이에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귀한 그릇들을 꺼내셨어요? 며느리의 눈은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수 역시 제가 차려낼 진수성찬을 기대하는 눈치였죠. 저는 그들의 부푼 기대감을 정점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했단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맛일 게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차렸으니 기대해도 좋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비장한 표정으로 쟁반을 들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기대돼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실컷 기대하렴. 너의 그 기대가 클수록 절망의 깊이도 더욱 깊어질 테니까. 저는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짜릿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쟁반 위에는 저의 분노와 서름,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담긴 만찬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죠. 거실에서는 이미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향해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연이는 상기된 얼굴로 침을 꿀꺽 삼키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제가 사온 한우로 만든 갈비찜이나 값비싼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해물탕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우아하고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식탁 중앙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한 묘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쟁반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환한 미소와 부푼 기대감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얼어붙는 광경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도 얼큰하고 시원한 해물탕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끼는 최고급 유기그릇 위에는 흰 쌀밥이 위태로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위성처럼 각양각색의 참치 캔들이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접시들이 놓여 있었죠. 고추 참치의 붉은빛과 야채 참치의 알록달록함, 마요 참치의 부드러운 아이보리색이 화려한 접시 위에서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그 극단적인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며느리 미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입은 어설프게 벌어진 채 닫힐 줄 몰랐고 초롱초롱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동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밥 피라미드와 참치 접시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공간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즐기며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들고 제 앞접시에 밥 피라미드에서 밥을 한 숟갈, 그리고 참치 접시에서 참치를 조금 덜어왔습니다. 제가 수저를 움직이자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멈췄던 시간에서 깨어난 듯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농담이시죠? 며느리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비명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저는 입안의 밥과 참치를 천천히 씹어 삼킨 후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농담? 나는 이게 귀한 손님한테 내놓는 최고의 밥상이라고 배웠는데. 안 그러니 얘야? 제 말에 담긴 서늘한 의미를 깨달은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불과 몇 주 전 자신이 제게 했던 행동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3시간을 달려와 아픈 손주를 돌봐준 시어머니에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툭 던져주었던 바로 그 햇반과 참치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아들 동수 역시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의미를 깨달은 듯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런 상을 차렸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제가 너무나 치졸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냉소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동수야, 내 어머니.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밥상이 그렇게 잘못된 밥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질문에 아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였으니까요. 잘못된 밥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게 했던 행동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괜찮은 밥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제 상처를 외면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밥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며느리의 녹그릇 위에 소복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자, 어서 먹으렴. 너희를 위해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인데 이렇게 쉽게 둘 수는 없지. 이게 바로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대접 아니더냐. 제 행동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마치 제가 밥이 아니라 독이라도 퍼준 것처럼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치욕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쩝쩝하고 음식을 씹는 제 소리만이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잔인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혼자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눈앞에 놓인 밥과 참치를 망부석처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진수성찬은 이제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며느리 미연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렁그렁 맺혔던 눈물을 기어이 터뜨리며 억울하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준이까지 아프니까 정말 경황이 없었다고요. 딱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규정하고 모든 원인을 피곤함과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제가 너무나 속 좁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비난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죠.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실수라고? 제 나지막한 물음에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날 너가 너무 피곤해서 밥할 힘이 없었다고 치자. 그래서 나에게 햇반을 내놓은 것까지도 실수라고 해두자꾸나. 하지만 미연아, 너는 그 이후에 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했니?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보냈느냐 말이다.
제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너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문제 삼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내 눈치만 살폈지. 그러다가 동수에게서 내가 땅을 팔아 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내게 연락하기 시작했지. 안 그러니? 저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해부하듯 냉정하게 사실을 짚어나갔습니다. 너가 나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양을 떨고 비싼 선물을 사들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니?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서였을까? 아니, 너는 오직 내 돈을 보고 온 거야. 나의 아니가 아니라 나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의 그 행동을 고작 한 번의 실수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냐? 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을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 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동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수야,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니? 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밥을 못 얻어먹어서 서러웠던 게 아니야.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이 몇 가지인데 고작 참치캔에 햇반 한 덩이가 대수겠니? 내가 정말로 상처받은 것은 너희의 그 태도였단다. 저는 몸을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그 3시간 동안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 아픈 손주를 볼 생각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내 몸 힘든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렇게 너희 집에 도착해서 나는 하루 종일 굶어가며 이준이를 돌봤다. 아이를 안고 집안일을 하고 죽을 끓여 먹이고 내 몸이 부서져라 너희를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고작 햇반 하나와 참치캔 하나를 툭 던져주었지. 그것은 나에게 어머니의 그 3시간과 하루 종일의 헌신은 고작 이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였단다. 내가 정말로 분노하고 슬펐던 것은 바로 그 지점이야.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너희의 어미로서 나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말이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동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미연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한테 불만이 있으셨으면 그냥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신 주고 복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울고만 있던 아들 동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혼 후 제가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해.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머니께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당장? 아들의 서슬 퍼런 고함에 저도 며느리도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겁을 먹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제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제지했어요. 됐다, 동수야. 그만하거라. 하지만 어머니, 힘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저 아이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일을 벌인 게 아니야. 그저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무릎을 꿇릴 뻔했던 며느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그 아이의 심장에 모처럼 박아주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땅 팔린 건 거짓말이다. 네.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땅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가진 땅은 내 몸뚱이 하나가 전부다.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었는데 너희 둘 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란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욕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천국과 지옥이 수만 번은 오갔을 거예요.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었던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은 이 절망의 순간까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어떤 분노의 외침도 더는 의미가 없는 완벽한 공백의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동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한번 그리고 저의 차가운 얼굴을 한번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아들의 넓은 어깨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작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흐느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한 뼈저린 참회이자 뒤늦게 깨달은 진실 앞에서 터져나온 통렬한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용서가 아니었죠. 스스로의 잘못을 온전히 직시하고 그 무게를 감당해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 그렇게 갑자기 가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어머니가 피곤해서 변덕을 부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햇반과 참치캔을 보았을 때도 우리 아내가 피곤해서 식사 준비를 못했구나.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고요. 어머니의 굳은 표정과 상처받은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었을지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이 저에게 저질렀던 무수한 무심함의 순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미연이가 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을 보고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냐며 타박을 줄 때도 저는 우리 엄마 손맛인데 왜 그래라고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어색하게 웃어넘겼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다음에요. 바빠서요라는 말로 항상 어머니의 마음을 뒤로 밀었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저는 너무나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제가 숨 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는 제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제 안위를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이기적인 놈이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지난 세월 제 가슴속에 쌓여왔던 서러움의 응어리들을 하나씩 녹여내리는 듯 했어요. 그래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저런 것이었죠.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처절한 고백 말이에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잘못을 읊조리며 울었어요.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심했던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픈 성장통이었죠.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아들아.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본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의 헌신은 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키워낸 자양분이었어. 그리고 자양분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단다.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그 어떤 풍요 속에서도 결국 영혼의 굶주림을 피할 수 없는 법이야.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아들이 정말로 변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보았어요. 그때까지도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던 며느리 미연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비고 공허한 표정뿐이었죠. 어쩌면 그 아이 역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들 돌아가거라. 나도 피곤하구나.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길고 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아내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인형처럼 아들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죠. 그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던 비싼 선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우 세트, 와인, 화장품.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씁쓸한 증거물들이었죠. 저것들도 가지고 가거라.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럼 버리든지 하거라. 나는 너희의 그 더러운 욕심이 묻은 물건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구나.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해야만 했던 이 과정이 저에게도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햇반 피라미드와 참치캔 접시들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음식들을 남김없이 검은 비닐봉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온 값비싼 선물들도 모두 그 안에 함께 담아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드라마의 잔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환기를 시키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도 함께 씻어내려 노력했죠. 그들이 타고 갔을 작은 차 안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굳은 표정과 그 옆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며느리의 모습. 아마도 그 차 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침묵의 끝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저녁 시간이 되어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며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아들의 글자들에는 아까 미처 다 쏟아내지 못했던 깊은 참회와 앞으로의 다짐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수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는지를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아내의 잘못을 감싸주고 동조하며 어머니께 2번, 3번 상처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에게 꼭 필요했던 약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미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가 제대로 살피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느끼시게 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어머니, 부디 저희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아들의 진심이 제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죠. 그래요. 제 아들은 아직 완전히 썩어버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잠시 벌레가 먹고 가지가 조금 휘었을지는 몰라도 그 뿌리만큼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었던 거죠. 저는 알겠다. 지켜보마.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의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희 집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지관 라인댄스 수업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미연이의 문제였죠. 아들이 아무리 변하겠다고 다짐한들 결국 함께 사는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미연이 엄마입니다. 사부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이고 사부인.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러시라고 대답했어요. 1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수척해진 얼굴의 사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와야죠. 사부인은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앉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사부인의 팔을 붙들며 말렸습니다. 사부인,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딸년이 어머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전해 들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딸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며느리와는 다른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았어요. 사부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저는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부인. 자식 키우는 게 어디 부모 마음대로만 되던가요? 다 제 복이고 제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부인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에요. 한참 만에 사부인을 진정시켜 자리에 앉히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드렸습니다. 사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미연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더군요. 처음에는 장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물어도 입을 열지 않기에 제가 장서방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뱃속에서 그런 막대 먹은 것이 나왔는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부인은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다. 바로 이 애미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다. 너 같은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만약 너가 장서방과 계속 살고 싶거든 당장 너의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다. 너가 진심으로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애미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사부인의 단호한 꾸짖음 덕분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훌쩍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드디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잔뜩 잠기고 갈라진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그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날 저희 집에서 터뜨렸던 분노와 억울함의 울음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의 후회와 반성이 담긴 울음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충분히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던 날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의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제 피곤함만 내세워서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척 가식적으로 행동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못한 쓰레기였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제발. 며느리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수화기를 넘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저는 이쯤에서 그 아이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너무 쉽게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교훈이 그 아이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려면 마지막 관문이 필요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미연아,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다. 네. 앞으로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너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너의 진심을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나도 너를 다시 며느리로 생각해보마. 그 전까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었으리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예고하며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씨앗들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동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날의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렀어요. 퇴근길에 잠시 들러 저와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손주 이준이를 데리고 와서 반나절을 함께 보내고 가기도 했죠. 예전처럼 의무감에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배운 새로운 라인 댄스 스텝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들은 자기 일처럼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고 아들이 회사에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으면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진짜 모자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었죠. 며느리 미연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던 말을 그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신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미연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깍듯하게 말을 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예전의 가식적인 하이톤도 그날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아닌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안부를 묻거나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저의 건강을 묻고 주말을 잘 보내시라는 인사말만 간결하게 전하고 전화를 끊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옷차림이 가벼워질 무렵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생일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생신이신데 저희가 저녁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미연이가 어머니께 꼭 대접하고 싶은 저녁상이 있다고 해서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죠. 이제는 며느리에게도 그 아이의 노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와 손주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직접 장을 본 듯한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며느리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집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겉옷을 벗자마자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가자미찜이랑 육전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하고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이 저도 모르게 찡해져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는 정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며 만든 가자미찜과 육전, 미역국,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모든 음식은 제 입맛에 꼭 맞게 짜지 않고 삼삼했으며 깊은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그래, 맛있다. 내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지 아주 맛있구나. 제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친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제 앞에 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몇 달 만에 들어보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이제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드리는 일 없이 진심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솔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몸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래,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며느리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로 세웠습니다. 뒤집어 놓았던 사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예전에는 그 웃음이 가식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저 사진 속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이토록 길고 아픈 시간을 건너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수를 통해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존중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죠. 햇빵과 참치캔이 가져다 준 쓰디쓴 교훈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비로소 제 마음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어요. 그것은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 얻어낸 값지고 소중한 평화였습니다.